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허브 패밀리의 이용우 대표인데요, 눈빛이 굉장히 강렬하죠. 이렇게 막노동을 할 때나 이렇게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할 때도 보면 눈빛은 늘 살아 있습니다. 마치 이 향기처럼 말입니다. 이용우 대표는 허브를 가지고 100억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인데요, 늘 자신감이 차 있고요, 저 보시는 눈빛처럼 강하게 회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대표는요, 1958년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강경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가 이용우 대표의 나이가 14살 때입니다. 이용우 대표는 어쩔 수 없이 중학교조차 진학을 포기합니다. 그때부터 신문 배달이며 이 막노동판에 허드렛 일이며 그야말로 푼돈이라도 벌어서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1974년에 대한광학이라는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용우 대표는 이 눈빛처럼 정말 강렬한 그런 활동을 합니다. 생산직 사원으로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남들 모르게 학업을 준비하는 거예요. 검정고시로 중학과정, 고등학교 과정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냅니다. 스스로 생각한 거죠. 공돌이로 계속 살아남지 않겠다. 공돌이로 머물고 있으면 퇴보만 있을 뿐이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배우고 또 배운 거죠. 스스로 자기혁신을 해가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배우는 사람은요, 회사 업무도 그냥 넉넉하게 하지 않습니다. 늘 고민합니다. 집중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혁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처리 자체도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보다도. 원래 성실성은 타고났기 때문에 성실한 거고요. 당연히 경영진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럴 때마다 칭찬하면 코끼리도 춤춘다 그러잖아요. 경영진이 칭찬을 해주니까 그때부터는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혁신에 또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생산성에 대한 효율도 증대가 되고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자기 혁신을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반골 기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경영진은 말로만 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내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과감하게 인형 공장을 퇴사를 하고요,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1980년에) 인형 공장을 창업을 합니다. 사실 그 어린 나이에 전 재산을 놓고 도박을 하는 거죠. 이용우 대표도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미싱도 사고 직원들도 뽑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얼마간은 순항을 타는 거예요. 일단 당시만 하더라도 생산만 하면 팔렸으니까요. 오히려 일손이 부족할 만큼 주문이 밀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우 대표는 경영을 몰랐습니다. 왜 이용우 대표가 경영을 몰랐느냐? 경영은 생물입니다. 살아 숨쉽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사는 공기가 있듯이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뭔가 기본되는 공통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과한 거죠. 주문은 많이 들려오는데 수금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받는 어음도 부도나기 일쑤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공기처럼 숨을 마시듯이 현금이 돌아야 되는데 현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 여기저기 가서 수금하는 거죠. 수금하다 보면 공장은 어떻게 됩니까? 지 마음대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품질은 떨어지고 본인 스스로가 꼼꼼하고 철두철미하게 일하는 성미인데 뭐 관리가 안 되니까 당연히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요.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처에서는 불만이 나오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인형 공장을 할 때 주변에 있던 똑같은 인형 공장을 하는 신사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자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직접 본인이 인형의 크기를 잽니다. 그야말로 까다롭죠. 그리고 과도한 주문은 받지도 않아요. 적당량만 주문을 받습니다. 그렇게 품질 관리와 수주 관리를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품질은 좋고 손님은 몰릴 수밖에요. 손님이 줄을 서면요, 대금 결제는 현금을 들고 들어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모이는 거죠. 그렇게 그 당시 신사장은 이영우 대표의 가슴 속에 전설로 남게 됩니다. 이영우 대표는 곤지암에 버섯 농장을 엽니다. 그렇게 첫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기본 방향은 모두 잘 사는 세상, 이게 기본입니다. 일자리도 만들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못다 했던 사업가에 대한 꿈도 이루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1995년에 새송이 버섯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버섯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이 버섯 균주를 나무에다 이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자랄 때를 보면 정말로 신기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쭉쭉쭉쭉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경외감까지 듭니다. 거기까지. 이영우 대표가 좋아했던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버섯 농사는 생각보다가 어려웠습니다. 출하 시기를 못 맞추면요, 이 버섯이 너무 많이 패면 또 상품 가치가 없어지고 아주 적당할 때 출하를 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생산량도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전국에서 나오는 버섯을 누가 언제 어떻게 가락시장에 내놓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예측해서는 떨이 제품으로 다 나갑니다. 출하시기 놓쳤을 때 떨이 제품. 이렇게 시장에 예측도 못하고 들쭉날쭉하던 판매가 영세농가를 이기게 못 만듭니다. 결국 버틸 재간 없이 또 실패하고 맙니다. 안 된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접는 게 CEO들의 기질입니다. 이영우 대표도 버섯 농장을 정말 과감하게 철수를 합니다. 의욕은 상실되고 자신감은 무너지고 스스로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CEO들은 어떤 이상한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실패를 하더라도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때 제주도에 있는 장인께서 호출을 하는 거예요. 당시 장인은 폐교에다가 허브농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1997년에 이마트 할인점에서 입점 의뢰가 온 거예요. 근데 장인 입장에서는 취미는 좋지만 사업은 이마트에 납품할 정도는 안 된다. 대신에 딸아, 네가 가서 한번 해봐라 하고
딸에게 이마트에 입점할 수 있는 것을 전해줍니다. 딸은 그때부터 허브 화분을 만들어서 이마트에 납품합니다. 남편도 지원하고 같이 어울려서 뭔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가 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아내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영호 대표가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마트에서 이 화분을 말고 이제 뭔가 응용 제품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이영호 대표는 이제 본격적으로 허브 사업에 합류를 합니다. 그때가 1999년입니다. 이영호 대표가 같이 합류하자마자 곧바로 제주도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제주도에서 허브 화분이나 혹은 응용 제품을 만들어서 서울까지 가기에는 유통이 너무 어렵습니다. 장인들은 서울로 가시죠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서울 송파 문정동 화훼단지로 이전을 합니다. 그때부터 사업은 본격화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잘 된다 싶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후죽순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모방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것도 가격을 후리쳐서 말입니다. 그때 이영호 대표는요, 신사장의 교훈을 생각합니다. 나는 싸게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 만들어 달라 하더라도 나는 하지 않겠다. 시장은 있다. 울부책을 팔 때도 전혀 못 팔 것 같은데 거기에 시장도 있었고 고객도 있었다. 이거를 싸게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그야말로 시궁창에 들어가느니 안 하겠다 이거죠. 원칙대로 철저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새로운 시장을 만듭니다. 이 시장이 안 되면 다른 시장으로 들어가겠다 싶어서 이렇게 허브 에센스 오일이나 허브 캔들이나 허브 바디용품을 물론 처음에는 유럽에서 수입해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국내에. 수입한다고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이영호 대표가 선택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이렇게 갖고 와서 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내 걸로 만드는 거죠. 제품에 대한 벤치마킹이 끝나면 제품 개발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비행기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이영우 대표와 전현재 전무는 바로 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일본 쇼핑몰에는 어떻게 이런 허브 제품이 만들어져 있을까 하고 나가는 거죠. 가봤더니 충격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는 겨우 캔들이나 뭐 오일이나 바디용품 정도라면 거기는 수만 가지 제품들이 그야말로 총망라되어 있는 거예요. 부럽기도 하고요. 아니, 부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왜 못하고 있느냐 이거죠. 황남에 견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부스마다 들어가서 아이디어도 메모하고 스케치하고 뭐 바빠 죽겠는 거예요. 하루 종일 2박 3일간이었는데요. 2박 3일 내내 다른 사람들은 관광을 간다 뭘 한다 난리인데 이 부부는 시장만 돌아다니고 시장만 샘플 수집하고 카탈로그 챙기고 귀국길에는요 큰 가방이 안에 모든 카탈로그 샘플이 가득 찬 거예요. 스스로도 뿌듯한 거죠. 마치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떨어질까 봐 겁날 만큼 스스로들 뿌듯한 거예요. 나는 너무 많이 챙겨간다. 2박 3일의 여행이었지만 그야말로 큰 사업체를 하나 싣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렇게 귀국하자마자 이용호 대표와 전현재 전무는요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바디 용품에 향초에
방향제에 그렇게 아이디어를 모은 다음에요. 2004년에는 이제 공장이 문정동이 비좁아서 하남으로 이전합니다. 그때도 이용우 대표는 스스로 개발합니다. 아직 허브 시장이 제대로 안 열렸으니까 설비도 개발하고 또 개발하는 거죠. 아이디어를 낼 수밖에 없고 연구해서요. 그리고 이익이 나자마자 전부 다 설비 개발한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속에 이제는 스토리를 집어넣습니다.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가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고 또 시너지를 만드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경영의 어떤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이용우 대표와 전현재 전무도 스토리를 심는다. 이것은 이미 경영의 생물이라는 것, 경영이 물처럼 흘러간다는 것, 그것을 알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이제 거기에 뭔가 리레해가는 거예요. 뚝을 세워서 댐을 만들듯이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 띄우듯이 이제는 경영을 손에 쥐고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그런 힘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그때도 이런 홈런 상품들에 또 모방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이에요. 똑같이. 모양도 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은 제품들이 시장에 하나 둘씩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거래처는 난리죠. 왜? 그 사람들은 분명히 값싸게 내놨을 테니까요. 과거 이 방향제 때처럼 시장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이 방향제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이런 디퓨즈 상품이나 혹은 오일 상품이나 이걸 만들면서는요. 특허라는 중무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에게 정중하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 제품을 안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우의독경이에요. 듣는 척 많은데 네 할 때만 해봐라. 그런데요. 하면 한다니까요. 아무리 지렁이라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약을 올리면요.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용우 대표는 고발 조치를 해버립니다. 그때서야 경쟁사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생산을 중단할 테니 좀 봐달라고 100배 사죄까지 하고요. 그렇게 이용우 대표는 특허라는 큰 장벽으로 경쟁사들을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특허는요, 분명한 진입장벽이고요. 그 진입장벽은 시장도 살리고요. 나도 살고 소비자도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일거삼득인 겁니다. 이렇게 일거삼득까지 될 정도로 성장하니까 이제 거래처도 굉장히 확대되는 거예요. LG생활건강, 가사미야, 더페이스샵. 게다가 소비자들도 하나같이 이용우 대표의 허브 제품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도 이용우 대표는 신사장의 교훈을 무조건 적용시킵니다. 신사장이 자를 들고 다니면서 인형을 쟀듯이 이용우 대표도 가서 현장에서 늘 확인하는 거예요. 늘. 그 속에 성공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심지어 당시 이용우 대표가 영국에서 인센스 향이 나는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센스 향이 안 좋다는 논문이 영국에 또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자마자 유럽 전체가 그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결정을 합니다. 이용우 대표요? 본인도 똑같이 판매 중단을 결정을 합니다. 직원들은 난리죠. 우리나라에 아예 문제가 없는데 왜 수천만 원을 날리냐 이거죠. 그런데 이용우 대표는요. 신사장의 교훈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시행해라. 내가 손해가 나는 할이 있더라도
고객을 속여서는 안 된다. 고객을 속이는 순간 우리 모두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론을 가지고 정말 흔들림 없이 강행을 하는 거죠. 고객 중심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0년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고민이 등장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고민은요, 성장에 대한 고민입니다. 늘 PB상품, 대형 할인마트 등등에서 생산해 달라고 생산해 주다 보니까 OEM의 한계에 복착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주문자가 상표를 부착해서 내가 생산해 주는 방식인데, 야, 나도 내 브랜드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2010년입니다. 그때부터 브랜드 개발을 시작하는 거죠. 전현대 대표는 조향을 담당하고, 이영우 대표는 상품 개발을 담당하고, 이렇게 업무 분장도 아주 확실하게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거죠. 이영우 대표와 전현재 전무는 고민하다가 루벤이라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개발하고요. 거기에 방향제 제품군 그리고 바디 용품 제품군을 만들어서 넣겠다는 겁니다. 실제 본인들이 개발해놓고 이게 잘 될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험삼아 2013년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기프트쇼에 참가합니다. 시장 반응을 타진하기 위해서죠. 그때도 잠을 못 잡니다. 둘이서 엎치락 덮치락 하다가 아침에 겨우겨우 일어나서 기프트쇼인 안비텐쇼의 개막식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일본의 기프트쇼보다도 더 규모가 크고요. 루벤에 들어갈 수 있는 조향 제품이나 바디 용품을 좀 넘어서 좀 더 색다른 이런 퍽 상품을 만들어서 제품 라인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퍽 캔들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심지에 불을 붙여서 태우면 한 커플 한 커플 벗겨질 때마다 다른 향이 나는 거예요. 세계 최초죠. 특허까지 제출하고요. 아직도 이 마음 속에는요, 신 사장의 교훈이 남아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그 원칙을 뚝심을 가지고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도전하는 거죠. 세계 시장이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들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어떻게 세계 시장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개척하기 전에 와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세계 시장에도 1등을 할 겁니다. 또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